있지. 요거는 그 시험에 단독으로는 잘 안 나와요. 원래 문제 자체가 한 번 나온 적 있는데 그 26회 때인가 7회 한번 나왔는데 그 나오면 부동산을 내겠죠. 그죠? 그때도 이제 토지, 그때도 건물하고 주택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냈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의 중과세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어쨌든 지문상으로 언급이 될 여지는 있으니까 그거 위주로 잘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기본은 이겁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이제 어떻게 돼 있어요? 미등기는 걸리면 죽어요. 무조건 70%죠. 그죠? 그 나머지가 이제 보유기간으로 가는 거죠. 1년 미만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2년 넘으면 누진 이렇게 돼. 2년 이상은 누진세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기본 개념이죠. 우리 부동산에 관한 세율이 기본 개념이고, 자, 여기서 뭐가 있냐면 이제 두 번째 주택하고 입주권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좀 다르죠, 세율이. 얘도 부동산인데 주택은 1년 미만이면 50%가 아니라 40%만 냅니다. 그렇죠? 그리고 1년만 넘어가면 얘는 누진으로 갑니다. 1년만 넘어가면 누진세율로 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체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혜택을 주는 거죠. 주택과 입주권은 혜택을 주는 거죠. 이거는 근데 취득세하고 연관져서 나중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주택 둘이 매매를 하잖아요. 근데 주택을 매매하는 거예요. 주택을. 그죠? 주택을.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한다 했어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세율을 낮춰준 거죠. 그러면 매매를 많이 해야 거래가 많이 돼야지 활성화되죠. 그래서 매매할 때 세율을 낮췄는데 이때 세율을 한쪽만 낮춰주면 다른 쪽에서 안 사거나 안 팔 수 있기 때문에 양쪽 다 낮춘 거예요. 그래서 양도세도 세율을 낮춰주고 취득세도 낮춰준 거죠. 그래서 양도세는 주택은 여기하고 똑같이 틀리게 1년 미만 40%만 내는 거죠. 근데 취득세도 마찬가지죠. 주택을 매매로 사면 취득세는 6억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 2%, 9억 초과 3%. 원래 매매가 4%인데 취득세도 낮춰주고 이렇게 같이 묶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 입주권. 입주권은요, 주택과 똑같이 세율을 같이 갑니다. 중과세는 안 하고. 그죠? 자, 요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 개정되는 게 뭐예요? 조정 대상 지역이죠. 자, 이 조정 대상 지역이 다 중과세입니다. 첫 번째, 분양권. 그죠? 분양권 50%죠. 분양권은 50%.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입주권은 중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뭐만 중과세가 된다고요? 분양권은, 원래 분양권은 여기 들어가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1년 미만 50, 40 이렇게 가야 되는데 분양권은 무조건 50으로 가겠다는 거야.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만 그 뭐 실무적인 부분이니까 그냥 분양권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조정 대상 지역은 뭘 한다? 중과세 한다. 그렇죠? 두 번째 잘 아시는 2주택은 기본세율에 플러스 10%포인트를 더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결론적으로 세율이 얼마가 된다는 얘기냐면 16에서 52%로 간다. 얘기죠. 18할증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주택 이상이죠. 여기에서 42%에 여기는 20%. 그죠? 그럼 얘는 26에서 62%로 이렇게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의 중과세 내용이죠. 우리가. 그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이 중과세가 된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게 지금 보시면 만약에 여러분이 남양주에 아파트 하나 있고 입주권이 하나 있어요. 자, 얘는 몇 주택자일까요? 2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여기 2주택, 3주택의 개념은 주택만 2개, 3개가 아니라 무엇을 포함해서 입주권을 포함해서 2주택, 3주택을 따지는 거죠. 자, 개념을 잘 보세요. 이 입주권은요. 자, 입주권은 주택인가요? 네? 입주권이 주택이에요? 주택이 아니죠.
아니 주택일 것 같으면 저거다 입주권에 뭐라고 써놔? 그냥 주택이라고 다 주택이라고 하지. 아 이름이 틀리잖아. 입주권이라잖아. 얘는 주택이 아니라니까요. 입주권은 뭐예요?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아 얘가 주택이잖아요. 얘가 주택이고 입주권 사놨는데 얘가 주택이냐 물어봤는데 얘가 주택이라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를 뭐라고 입주권을 써요? 그냥 주택으로 끝나는 거지.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얘는 주택이 아닌데 주택 숫자에 포함돼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 그러니까 얘가 주택은 아니지만 너 몇 주택이라고 숫자 셀 때는 걔도 숫자에 카운트가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얘가 주택 하나에 입주권이 하나 있는데 너 몇 주택이니? 그럼 몇 주택자가 되는 거야? 2주택자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2주택, 3주택의 개념은 이 입주권을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물어본 김에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요. 얘가 2주택자니까 누진으로 가겠죠? 10% 가산해서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얘를 팔아요. 여러분 남양주에 주택 하나 있고 입주권이 하나 있어. 그죠? 입주권을 먼저 팔아요. 얘 중과세 될까 안 될까요? 얘는 몇 주택이에요? 입주권 먼저 팔면 얘는 중과세 안 돼요? 이게 웃긴 게 우리가 현업하시는 분들도 잘 몰라요. 그냥 내용만 하는 거지. 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중과세가 되죠. 뭐가요? 주택이에요. 그럼 뭘 팔 때 중과세 한다는 얘기야? 주택을 팔 때. 얘는 지금 뭐예요? 입주권을 파네요. 자, 얘가 주택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겠잖아요. 그냥 입주권인 거예요. 그럼 뭘로 가? 이제 이리로 가는 거야, 이걸로. 근데요, 얘를 먼저 팔아. 그럼 몇 주택이에요? 2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을 팔 때, 내가 집을 팔 때는 물어봐요. 특히 남양주는 집을 팔러 가잖아요. 그러면 중개업자가 뭐라고 물어요? 몇 주택이냐 물어보죠? 그럼 나는 몇 주택자예요? 얘가 숫자에 들어가니까 2주택인데 입주권을 뭘 팔라니까 입주권 팔러 왔대. 그럼 그 사람이 몇 주택이냐 물어봐 안 물어봐? 안 물어봐요. 왜? 집을 팔 때만 숫자가 중요한 거지. 얘는 입주권은 주택이 아닌데 여기다가 너 몇 주택이 물어봐서 뭐 할 거예요? 얘는 입주권이니까 그냥 그대로 가는 거지 이대로.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집을 팔 때 그때만 몇 주택 여부를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먼저 팔면 2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중과세가 되지만 입주권을 먼저 팔면 얘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숫자 셀 필요도 없이 그냥 입주권 자체를 파는 거니까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을 내는 겁니다.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집이 세 채가 있는데 남양주에 두 채가 있고요. 그죠? 하나는 예를 들면 하나는 대전광역시에 있어요. 그죠? 그럼 몇 주택자예요? 3주택이죠. 그죠? 자, 그럼 이때 대전광역시 집을 먼저 팔면 얘는 중과세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이거는 어디 집을 팔 때만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을 먼저 팔 때만 중과세가 돼요. 그러면 그 집을 먼저 팔 때는 2주택이냐 3주택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내가 대전광역시 집이 하나 있고 남양주에 두 개가 있으면 그 상태 3주택은 맞지만 대전 걸 먼저 팔면 걔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죠. 그죠? 그럼 걔는 중과세 안 해? 안 해요. 그런데 남양주 집을 먼저 팔면 3주택 중과세가 되는 거예요. 왜? 대전광역시 집은 주택수에 포함이 돼요. 중과세 쌀 때. 수도권 광역시 집은 숫자에 들어가. 그러니까 조정대상지역은 아니지만 광역시에 집이 있으니까 조정대상지역에 집이 두 개 있고 광역시 집도 두 개 포함되니까 몇 주택이 되는 거야? 3주택이 되는 거지. 그 상태에서 어디 걸 팔면? 남양주시 걸 팔면 3주택 중과세가 되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얘기인데 대전광역시 집을 먼저 팔면 걔는 중과세 안 해? 안 해요. 어디 거 팔 때만 중과세 한다고? 조정 대상 지역만. 이게 그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조정 대상 지역에는 뭐 이렇게 많으니까 우리야 공부하는 사람이지만 만약에 현업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조정 대상 지역 외의 주택을 살 때 그 집을 사가지고 내가 3주택이 되는 경우도 있고 2주택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 남양주 집이 두 개 있는데 내가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의 집을 사고 싶대. 근데 그분 고민이 뭐예요? 내가 2주택까지는 감당하겠는데 이걸 또 사면 3주택으로 중과세가는 부담스러워서 이건 살까 말까 고민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 아이고 지금 두 개인데 저기 또 사면 3주택이에요. 이래요? 아니에요. 그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걸 사더라도 3주택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를 제외한 지역의 집은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은 숫자에 안 들어가요. 그럼 예를 들면 내가 충남 부여에 있는 집을 샀는데 2억 기준시가 2억짜리 집을 샀어요. 그럼 여러분이 남양주에 집이 두 채가 있어. 그죠? 그럼 그 집을 샀어. 그럼 남양주 집을 먼저 팔면 몇 주택자예요? 2주택자, 2주택자. 왜? 걔는 일반 시군에 있는 집이고 3억 이하짜리니까 걔는 숫자에 안 들어가요. 중과세 숫자 셀 때. 그럼 그냥 걔는 2주택이 되는 거야. 그런 경우는 내가 그 집은 사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내가 현업하는 사람이 알면 매매를 할 수가 있는데 모르면 뭐라고 그래. 아이고 두 개인데 하나 또 사면 3주택이라 나중에 세금으로 죽어요.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 사람이 매매하겠냐고. 근데 현업하시는 분들은 그 개념까지는 몰라요. 그냥 대충 그냥 뭐 한 중과세 한다 이것만 아는 거지 내용은 모르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해서 현업하는 거 웃긴 거죠. 저도 현업을 잠깐 했으면 1년 했으면 저는 공부 되게 많이 했습니다. 현업할 때. 내가 막 책 찾아보고 도서관 가서 세금 관계된 것도 찾아보고 그다음에 뭐 토지 중개 관계된 것도 막 찾아서 공부를 했어요. 왜? 그 현실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현업하는 분들은 여러분은 특징이 뭐야? 학원 다닐 때도 공부 안 하고 나가면 더 안 해. 세법은. 딱 돈으로 때워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개념도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 하고 싶은 얘기 뭐다? 2주택, 3주택 개념은 무엇도 포함한 개념이다? 입주권을 포함해서 숫자를 계산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분양권 이렇게 가고 이런 식으로 간다. 어디에서만? 조정 대상 지역에서만 그렇습니다. 그 기타 내용도 있는데 뭐 여기서 하나 더 하면 보세요. 얘가요. 집이 여러분 두 개야. 2주택이에요. 근데 팔아요. 하나는 1년 6개월 부였고 하나는 6개월 부였어요. 자, 여러분이 얘를 먼저 팔 수도 있고 얘를 먼저 팔 수도 있죠. 자, 여러분 이런 집을 두 개 갖고 있는 거야. 남양주에. 자, 얘를 먼저 팔았어요. 그러면 중과세죠. 둘 다 남양주에 있으니까. 그죠? 그럼 얘는 세율이 어떻게 가나요? 1년 6개월 묻히다 팔면 이렇게 가겠죠. 당연히. 중간 2주택이잖아요. 이런 집을 두 개 파는데 얘를 먼저 팔았어. 그 2주택이니까 당연히 뭘로 가? 16에서 52%죠. 얘를 먼저 팔면 어떨까요? 6개월 부양을 먼저 팔았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남양주. 이때는 이걸로 안 가요. 이때는 얘가 세율 원래 40이잖아. 1년 미만이니까.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 40에다가 플러스 10%가 아니라요. 그 과표에다가 원래 세율이 40이잖아요. 그럼 40을 곱해요. 그럼 세금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또 그 과표에다가 또 뭐래? 이걸 해요. 누진한 거 있죠. 이렇게 세금을 계산해 따로따로.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해서 큰 걸로 가요. 1년 미만일 때는. 근데 1년 6개월짜리는 원래 세율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그럼 거기다 그냥 뭐 하면 돼? 플러스 10%. 근데 미만일 때는 원래 세율이 40이니까 그 40을 곱해서 세금을 계산하고 그리고 원래 누진으로 세금을 계산해서 두 개 중에 비교해서 뭐한가? 큰 걸로 간다. 3주택도 마찬가지예요. 3주택도 1년 미만이면 40을 곱해 세금 계산하고 그 다음에 뭐 26에서 62% 누진 적용해서 세금을 계산한 다음에 두 개 비교해서 뭐 한다고요? 큰 걸로 가는 거죠. 근데 1년 넘어가면 원래 세율이 누진이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10% 플러스 20% 이렇게 가시면 되는 겁니다. 보시고 하나만 더 하면 비삼용 토지 아시죠? 비삼용 토지 나대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이 남양주에서 2년을 보고에 팔았다. 그러면 원래가 토지가 6에서 42%잖아요. 근데 얘는 16에서 52% 갑니다. 비삼용 토지. 자, 그러면 이 토지가 비삼용 토지가 남양주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대전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잖아요. 거기 있는 나대지를 팔았어. 2년 이상 부여했어요. 그런 세율이 얼마일까요? 똑같이 이걸로 가요. 그러니까 이 비삼용 토지는요. 여러분 중과세가 주택이 중과세예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상가나 토지는 중과세 안 해요. 뭐만? 주택만 중과세예요. 주택만. 그러니까 이 비삼용 토지는 옛날에 원래 세율이 60%였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중과세가 폐지가 됐는데 야 그래도 너는 일반 토지하고 똑같이 가면 안 돼. 그래가지고 얘는 몇 년 전부터 그냥 원래 기본에다가 얼마? 10%를 더 내는 거예요. 지역상가라 비삼용 토지. 자 이런 겁니다. 자 주가 되는 건 어쨌든 여기서 제일 주가 되는 건 뭐겠어요? 기본으로 부동산은 1년 미만 54시 누진으로 가고 주택 입주권은 세율이 다르다는 거. 그리고 이거까지는 가야 되는 거야. 이건 어쨌든 개정사항이고 조정 대상 지역만 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게 단독으로 세율만 안 나오더라도요, 요거를 지문상에 넣어가지고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그죠? 개정된 거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해서 보시면 교재 356페이지. 그죠? 그 부동산 등 그래가지고 박스 있죠? 원칙이 나왔고 미등이 어쩌고저쩌고 나와있죠? 그죠? 그리고 그 비삼용 토지라고 해서 기본세율에 플러스 10%라고 돼 있잖아. 그죠? 그게 그 얘기고. 그 예외 맨 밑에 있죠?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 찾으셨나요? 가로원에 뭐라고 돼 있어요?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입주권은 중과세를 안 한다는 얘기지. 그럼 결국 분양권이 중과세라는 얘기죠. 얼마? 50%. 그죠? 예외는 있지만 그런 거죠. 자, 그거 딱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볼 거 없어요. 오른쪽에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의 특례세를 나오죠. 거기 표에 1, 2, 3, 4로 돼 있잖아요. 그게 1번, 2번이 뭐냐면 2주택인데 하나는 주택만 2개, 밑에 건 입주권 포함한다는 얘기고 3, 4번도 3주택 이상인데 주택만 3개 이상인 경우도 되고 입주권 포함해서도 3주택 이상 여부를 따진다 써놓은 거예요. 따로따로 그냥. 결론은 뭐예요? 숫자 셀 때 입주권도 포함해서 센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10% 플러스 20% 그 써놓은 겁니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그 밑에 박스 밑에 이 경우라고 돼 있죠. 바로 표 밑에, 그죠? 해당 주택의 보유 기간이 뭐라고 돼 있어요? 1년 미만인 경우는 누진세율의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세 산출세과 그리고 40%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뭐 할 때는 1년 미만일 때는 40을 곱해서 세금 계산하고 누지를 곱해서 세금 계산을 둘 중에 큰 거로 간다. 됐죠? 그런 얘기다 보시면 돼요. 거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보지 마세요. 뒤에 보면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그 지금 보더라도 우리 지금 볼 얘기는 아니고요. 자, 여기 있는 정도만 이런 게 있다 정도 보시면 돼요. 나머지 넘어가겠습니다. 휙 넘어가시고 어디로 가시냐면 저 뒤로 가서 부가징수를 보겠습니다. 379페이지 그죠? 379페이지 신문합부 나오죠? 그걸 보겠습니다. 아, 2월달 다 갔네요. 그죠? 세월이 참 빠릅니다. 꽃피는 춘삼월에 공부하려고 했는데 벌써 다 됐네. 꽃피는 춘삼월. 그죠? 벌써 꽃이 폈죠? 이제는 춘삼월 아니에요. 꽃이 벌써 폈어요. 저 아래쪽은. 그죠? 벌써 지난주에도 뉴스 보니까 꽃 펴가지고 날씨가 난립니다. 요새. 그죠? 이 좋은 현상은 아닌데. 그죠? 얘는요, 예정신고가 있고, 이렇게 두 개나 나요. 자, 예정신고는요, 부동산 등 이렇게 돼 있고, 토지거래 이렇게 됐어요. 자, 이 부동산 등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토건부기를 말해요. 대상 중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을 말하죠. 이건 무슨 뜻이에요? 요 네 개가 세율이 똑같다는 얘기죠. 아니, 그 세율이 똑같다는 게 아니라 예정신고 기한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요게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며칠인가요? 우리 2월 27일? 27일? 아, 날짜가 애매해. 이런 분들이 공부할 자세가 되신 분이라 했죠. 오늘 정확하게 2월 27일. 이분들은 속세에 양다리 걸치고 있는 분들이죠. 한쪽을 아직도 속세에 발을 걸치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상황 봐서 한쪽으로 몰까. 이런 사람들이 날짜 기억하는 거야. 되게 얘기했죠. 중개업자, 중개업공부 사람들은, 공인중개사 하는 사람들은 날짜를 모른다고. 우리는 오직 요일만 알아, 요일만. 오늘은 수요일, 세법. 내일은 목요일, 무슨 법. 그것만 내일은 민법. 그죠? 모레는 또 무슨 법. 그 다음에 토요일은 공시법, 그죠? 이렇게. 저도 그래, 저도. 월요일은 여기, 화요일은 여기, 수요일은 여기. 이것만 기억하는 거지. 오늘 아침에 늦을 뻔했어요. 나 착각해가지고. 근데 착각을 해가지고요. 오늘 여기 아니고 딴 데 가는 줄 알고 시간을 일찍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시간을 잘못 맞춰놓은 거예요. 원래 여기 올라면 제가 6시 전에, 그러니까 5시 20분쯤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시계를 핸드폰 근데 6시 20분에 맞춰놓은 거예요. 자다가
잠을 제가 계속 깨거든요. 계속 시계 보는 습관이 있거든요. 한 5번 정도 깨는 것 같아요. 그럼 시계 보아야 저는 잠을 자요. 시계 몇 시인지 확인해야. 계속 깨고 하다 잠들었는데 시계를 딱 봤더니 5시 40분이에요. 근데 뭐가 쎄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6시 20분에 맞춰서 좀 더 잘까 하다가 뭐가 좀 이상하게 봤더니 아닌 거예요. 큰일 났네. 6시 16분 잘 타야 되는 거야. 이제 5시 40분에 일어났어요. 야, 10분 안에 씻고 면도 하고 나왔다. 그죠? 그리고 차 끌고 휙 가가지고 대놓고다. 멀진 않거든. 5분 정도 걸리거든요. 닦아가고 타고 왔다니까. 안 그랬으면 오늘 못 올 뻔했다니까. 늦을 뻔했다니까. 나 정신없네. 나 살다 처음 있는 일이네요. 착각을 해가지고 왜 내가 착각했는데 분명 시계 맞추면서 여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시계를 6시 20분에 맞췄는지 모르겠어요. 5시 20분에 맞췄어야 되는데 6시 20분에 맞춰놓고 야 정신없어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날짜. 자, 이날 땅 팔았어요. 예정식 언제까지예요? 내일 땅 팔았어. 그러니까 언제? 그래요. 4월 말일까지요. 지금 4월 30일일까 31일일까 헷갈려서 그런지 이거 몰라. 이거 하나 둘 셋 넷 큰 달 1, 2, 3, 4, 5, 6, 7, 8 이거 안 해봤어? 이거 쑥 들어간 거 작은 달 이거 나오면 큰 달이고 이거 옛날에 했던 거잖아요. 그죠? 옛날에 그죠? 옛날에 이 손으로 해가지고 막 계산하는 거 다 알았었는데 곱하기도 하고 막 날짜 맞추고 요일 맞추고 이런 거 다 알았었는데 2080년 몇 월 며칠은 무슨 요일이니 그럼 이거 탁탁하면 금방 나오는데 그거 다 까먹었네. 그죠? 또 이런 구구단 하는 거 보셨어요? 어떤 애 구구단 계산하는 거? 구단 계산하는 거? 이거 골 때리더라고 걔.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여기다가 어디서 어떻게 했더라? 하여튼 9, 1은 9, 2, 18 이렇게 되잖아요. 9, 3, 2, 7, 4, 5, 6, 7, 8, 9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9단을 외우는데 이렇게 해요. 얘가 여기다가 1, 2, 3, 4, 5, 6, 7, 8 이렇게 써놓고요. 1, 2, 3, 4, 5, 6, 7, 8, 9 9, 1은 9, 9, 2, 18, 9, 3, 2, 7, 9, 4, 3, 6, 9 야, 나 인터넷에서 왔는데 신기하죠 이거. 이렇게 하다 거꾸로 1, 2, 3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버리더라고. 야, 이게 희한하대. 희한한 방법 많아요, 여러분. 그 인터넷 보면 구구단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곱하기 하는 거, 곱셈을 우리가 하는 방식이 아닌 희한한 방식으로 금방 푸는 애가 있어요. 그냥 바로 더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바로 나오는 거. 그게 있죠. 희한하더라고. 이거 보고 엄청 웃었네. 막 이래서 이렇게 쓰니까 맞아버린다. 그죠? 자, 이날이죠. 잘 보세요. 3월 27일 날 치고요. 3월 27일이라고 치고 계산하기 쉽게 30일 후 그럼 언제예요? 3월 27일이야. 30일 후 그러면 4월이지. 4월 며칠? 26일. 얘는요? 옹알이 하지 마시고 옹알이는 옛날에 있던데 옹알이 하지 말고 27일이에요. 이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30일하고 개월은 굉장히 달라요. 얘는 날짜가 30일이니까 3월달이 31일까지 큰 달이니까 하루 빼서 26일로 가는 거고, 요 개월은 뭐냐면 항상 여러분 1개월, 2개월, 6개월의 개념은 뭐냐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달 오늘, 그 다음 달 오늘, 그 다음 달 오늘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1개월의 개념은 날짜로 따지면 28일도 있고 29일도 있고 30일도 있고 31일도 있어요. 자, 1개월이니까 여기 날짜로 따지면 31일이죠. 근데요, 오늘부터 1개월 후 그럼 언제예요? 오늘이 2월 27일이니까 3월 27일이네요. 그럼 날짜는 28일이죠. 왜? 이번 달 28일까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개월의 개념과 날짜 개념 다르죠. 그럼 결론은, 자 보세요. 얘가 옛날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다음 중 어쩌고 해서 1번 해가지고 얘는 6월 15일까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맞아, 틀려요? 6월 15일까지 예정신고 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 속으로 그러는 거지. 야, 아니 양들이 언제든지 알려주고 얘기를 해야지. 알려줄 필요가 뭐 있어요? 무조건 틀린 거지. 왜요? 그렇지. 예정신고는 말일이 안 나오면 답이 아니에요. 왜? 말일부터 그다음 뭐야? 2개월이니까 무조건 예정신고는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만약에 나오게 되면 말일이 나와야 정답이 될 확률이 있는 거잖아요. 그 얘는 6월 15일이니까 계산할 것도 없이 보자마자 얘는 틀렸어가 맞는 거죠. 근데 이걸 막 따지고 있다니까요. 앉아가지고 3월 15일이 양돌이었거든요. 그 3월 15일이니까 15일이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5월 31일이 정답이니까 6월 15일은 틀렸어. 왜 이걸 하고 있냐는 거지. 읽자마자 틀린 거잖아. 왜? 이건 답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게 개념이 그렇다는 거예요. 개월의 개념은 그런 거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항상 말일이 나와야 정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그러시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주식은 반기 말부터 2개월 그러는데 주식은 사실 알 필요 없어요. 우리가 중개사가 뭐 주식하는 거 아니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문제인데 얘는 이렇게 돼 있어요.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는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렇게 됐어요. 자,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얘기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무슨 법에서 나올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어디서 나와요? 민법에서 나오고 중개사법에서 나오고. 그렇죠. 자, 민법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법률적 효력에 대해서만 배웁니다. 그리고 구역 지정이나 해제 기타 등등에 관한 건 전부 다 중개사법에서 배웁니다. 얘가 원래 공법에 있던 것이 몇 년 전에 개정되면서 중개사법으로 넘어가서 중개사법에서 배우죠. 자, 그러면 이 법률적 효력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허가구역은요 뭘 하라는 얘기야? 토지 거래할 때 뭘 먼저 받아라? 허가를 먼저 받고 계약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허가를 안 받고 계약을 먼저 해버리면 이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법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죠. 자, 이게 법적 민법적 효력인데 문제는 이렇게 법이 요거만 딱 돼 있으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거래를 못합니다. 왜? 내가 이걸 거래하러 갔더니 땅 주인이 뭐라 그래요? 이거 토지거래 허가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를 넣었어요? 그러면 허가가 빨리 나와야 일주일, 2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2주 후에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 허가 났으니까 계약하시죠. 그럼 제가 뭐라고 한다고요? 누구시냐 그러죠. 왜요? 2주면 그 사람이 누군지 기억도 안 나죠. 왜? 제 마음이 한 10,000번은 바뀌었지. 잠깐만 그죠? 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말이 그렇지 내가 거의 전재산 투자하다시피 하는데 그 몇 억을 투자하는데 그게 방금까지는 살락했어요. 심지어는 내가 이게 진짜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지금 계약서 써요. 인조 딱 찍고 계약서 찍고 딱 찍다가 내려가다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 도장이 아니네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 변해서 인조 찍을 때까지 살락했는데 찍으러 가다가 마음이 변해. 그러니까 이게 조속으로 변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일주일 있다 열흘 있다가 나한테 다시 계약하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거래를 못해요. 그러니까 뭐해서 대법원 판례로 뭘 한다? 네가 나중에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먼저 하면 얘는 무효는 맞지만 아직은 유동적이다. 확정된 건 아니다. 그래서 나중에 허가가 나면 계약시로 소급해서 확정적 유효가 되고 여기서 불허가 나면 확정적 무효가 된다 해가지고 결정될 때까지는 아직 뭐라고요? 무효도 아니고 유효도 아니다. 유동적이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를 유동적 무효라고 합니다. 해서 그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계약을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법률적 효력이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양도세니까 그럼 얘는 예정신고를 언제 해야 되느냐 그 얘기죠. 자, 5월 25일 잔금을 줬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토지거래 한 거죠? 그냥 허가구역이 아니라고 치면 토지거래 했으니까 여기에 들어가네요. 그죠? 그럼 얘는 예정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7월? 언제까지 해야 돼? 7월 31일이잖아. 말일까지 양도일이 속한 달에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7월 31일까지 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얘가 허가구역이에요. 근데 문제는 얘가 이 잔금 당시 아직 허가 불허가 여부가 결정이 안 된 경우를 말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직 허가 여부 결정이 안 됐어요? 근데 얘가 세금을 내버렸는데 6월 1일 가가지고 불허가 나면 어떻게 돼? 불허가 나면 계약이 무효가 되죠. 그러면 원상회복을 해야 되죠. 그럼 국세청은 세금 받은 거 토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라는 겨? 허가가 나기 전에 잔금을 지급했을 때는 세금을 미리 내지 말고 여기서 허가 불허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기다렸다가 뭘 하라는 얘기야? 허가가 나면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에 신고하고 만약에 불허가 나면 나는 세금 안 받았으니까 니네끼리 원상회복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이 허가가 나기 전에 잔금을 지급하면 양도일이 아니라 언제라고요? 허가일이 속한 날의 말일부터 2개월 그래서 8월 31일까지 하시라는 얘기지. 근데요, 얘가 허가를 넣었는데 허가가 난 게 아니라 6월 달에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가 됐어요.
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면 허가 받을 일이 없겠죠. 그럼 얘는 예정신고를 언제 하느냐? 그 해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그 6월 달에 구역 지정이 해제가 돼버리면 얘도 몇 월, 언제까지 하면 돼? 8월 31일까지 하면 된다. 이게 지금 허가 전에 대금을 정산하면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예정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예. 그럼 허가가 6월달에 났으니까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그럼 땡 아닙니다. 이거 문제가 그러니까 이거 나오면 거의 다 맞추는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 그거만 나왔다면 대충 읽고 허가 어쩌고만 나 무조건 허가일이 속한 달 이래가지고 훅 가는 거예요. 자, 얘가 토지 거래를 했죠. 허가구역이 아니라고 치면 둘 다 양도일이 잔금 날짜죠. 그죠? 그럼 얘는 원래 7월 31일, 얘는 8월 31일까지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허가구역이잖아요. 그럼 얘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잔금 당시 허가가 나 있느냐, 안 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원래는 이걸로 가야 되는데, 얘는 왜 이걸로 안 가요? 이 당시 허가 여부 결정이 안 됐잖아. 그러니까 불허가 날 수 있으니까 기다렸다가 언제요? 허가일이 속한 날이죠. 여기는요, 이미 그 전에 허가 나 있잖아. 그죠? 계약은 이미 유효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잔금 날짜, 양도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조심하면 여기는 안 틀려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읽을 때 대충 읽지 말고 허가일과 잔금 날짜 어느 게 빠르고 는지 순서를 정해야 되잖아요. 순서를 정한 다음에 뒤에 거 허가가 늦으면 허가일, 잔금이 늦으면 양도일이 속한 날의 말일부터 2개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여긴 틀릴 게 없죠. 자, 이게 예정신고 기한인데 자,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우리 부담보증이라는 걸 배웠죠. 부담보증이요. 앞쪽에서 그죠? 부담보증. 자, 이게 뭐냐면 이 갑이 요 부동산을 증여를 해주는데 그냥 안 해주고 조건을 걸었어. 여기 은행빚 3억 있는데 을 네가 내 대신 이 세금을 이 채무를 부담해라. 그럼 내가 그 부담하는 조건으로 10억짜리를 그냥 줄게. 이게 부담보증이거든요. 그럼 양도세에서는요. 요 채무 3억은 그냥 준 게 아니라 돈 받고 파는 걸로 봐서 얘는 양도로 보고 나머지 7억만 뭘로 봐? 증여로 본다 해서 얘는 뭘 내요? 증여세를 내고 얘는 양도세를 내게 돼요. 자, 그러면 자, 얘는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되고 얘는 양도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 양도세는 예정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양도일이 속한 날의 말일부터 2개월이겠죠. 자, 근데 여기 문제가 뭐냐면 이 증여세 신고가요. 얘 둘 다 같은 부동산인데 얘도 국세고 얘도 국세잖아요. 그죠? 둘 다 세무서가 신고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요 3개월이에요. 신고 기한이. 증여받은 날이 속한 날의 말일부터 3개월이고 양도세는 2개월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혼동이 오는 거야. 같은 부동산인데 같은 국세 신고하는데 날짜가 안 맞으니까 해서 이걸 통일을 시켰는데 자, 날짜를 통일시키는 거죠. 잘 보세요. 날짜를 3개월짜리를 2개월로 통일을 시키겠어요? 2개월짜리를 3개월로 통일할까요? 3개월짜리 2개월로 하면 증여세 내는 사람이 내가 기간이 3개월을 줬는데 줄이는 거잖아요. 그럼 불만 있지. 줄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게 그냥 놔두면 되잖아. 근데 왜 굳이 얘 때문에 얘를 줄이니? 이렇게 하면 가만 안 있죠. 그러니까 이걸 늘려주면 좋아하지. 왜 세금을 늦게 내야 되는지 한 달 더 늘려주는 거잖아. 그거 가지고 불만 이상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절대 줄이는 쪽으로 안 가는 거예요. 불리한 쪽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면 가만 안 있거든 사람들이. 그죠? 그 걔네들이 절대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얘를 늘린 거지. 이 양도세 신고 기한이 2개월인데 얘만 몇 개월? 3개월로 바뀐 거죠. 이게 재작년에인가 개정되고 시험에는 안 나왔는데 그래서 잘 보세요. 이거를 근데 어떤 분이 내가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다니까. 얘가 3개월로 바뀌었대. 이거를 얘가 바뀌었다고 설명하고 있어. 돌아버려 아주. 그러니까 아까 그거요. 멍 때리고 있다가 정신 바짝 정신 차려니까 얘는 3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오 알아서 3개월 이런 거야. 이것만 3개월이라니까요. 이것만. 왜요? 얘랑 맞추느냐고. 그래서 부담부 증여 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세 이정 신고는 3개월이고 나머지는 원래대로 몇 개월이다? 2개월이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확정신고는 근데 언제냐? 확정신고는 과세기간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입니다. 자, 만약에요 여러분이 2018년 12월에 잔금 주고
2019년 1월에 토지거래 허가가 났다. 예정신고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예정신고. 예정신고. 예정신고를 언제 하냐고. 뭐 이렇게 하니까 또 연도 바뀌니까 막 헷갈리는 거야. 아씨 2012, 20. 아니 허가가 나중에 났네. 그리고 허가일이 속한 달에 말일부터 2개월이잖아. 2019년 3월 31일이죠. 확정신고를 하게 되면 언제까지 해야 돼요? 2020년 5월 1일부터 31일이죠. 왜? 과세기한 여기잖아요. 허가일이 여기 있잖아. 그럼 그 다음 연도니까 2020년 이렇게 하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가시죠? 마찬가지 여기 구역 해제되면 해제일이 속한 달에 말부터 3개월, 2개월 하고 확정신고는 또 그 다음 연도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이 2달 안에 예정신고를 안 하시면 이때 가산세 부과될까요? 안 될까요? 가산세. 2달 안에 예정신고 안 했어요. 그럼 가산세 부과된다 안 된다? 제가 강의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최근에 몇 년 동안 이거를 왜 가산세를 안 낸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지어 공인중개사가 예정신고 안 해도 가산세 안 내도 된다겠다고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골 때리는 거지. 그걸 그런 사람이 현업하고 있어. 어떡할 거야 그거. 이게 의무규정이에요 여러분. 무조건 내야 돼 가산세. 얘가 과거에 호랑이 담배 피던 구석시대에는요 예정신고를 하잖아요. 그리고 돈을 내면 세액공제 10% 해줬어요. 내가 양도세가 1억이 나왔어. 근데 2달 안에 1억을 내고 신고하고 돈을 내죠? 그럼 1,000만 원을 깎아줬어요. 그게 2009년도 때까지인가 그렇게 해줬어. 그리고 폐지됐어요. 걔가 없애버렸어요 세액공제를. 그리고 얘를 의무규정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2달 안에 신고 안 하면 뭐가 돼? 당연히 가산세 내립니다. 가산세. 그죠? 무조건 해야 돼 2달 안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손해보고 팔면 양도세 냅니까 안 냅니까? 손해보고 팔면 안 내죠 당연히. 자, 그러면 내가 손해보고 팔았어. 그러면 세무서에다 예정신고를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안 해도 돼요? 세금 안 내니까? 자, 그러면 자 여러분이 손해보고 팔았어요? 그럼 안 해도 돼요. 그럼 세금 안 내도 되죠? 그러면 대한민국에 세금 낼 사람 누가 있어? 왜? 나 손해봤어. 그럼 되잖아. 지금 손해봤다는 얘기 누구 얘기야? 지 얘기야. 자기 얘기야. 지금 내가 혼자 손해봤다는 거지. 근데 국세청에서 여러분이 손해봤다는데 아이고 어떡하시냐 손해봐서 어떡하시냐고 아이고 참 안타깝네요 하고 말아버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건 본인 얘기잖아. 그러니까 네 말이 맞으면 뭐해라? 증빙서를 갖춰서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받아서 네 말이 맞으면 내가 과세 안 하고 네 말이 틀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본인 얘기니까 인정 안 해주죠. 그래서 뭐가 있어요? 차익이 없거나 차손이 발생해도 예정신고는 하여야 한답니다. 무조건 하여야 한다. 무슨 말 이해가시죠? 이거 시험에 여러 번 나왔는데 읽고 틀린 사람이 있어요. 차손이 발생한 경우는 예정신고 하지 않아도 된다. 그건 내 얘기라니까.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걸 잘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예정신고, 확정신고 관련된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에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가 더 있지만 지금 그까지 하면 머리 아프니까 일단 379페이지 거기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라고 돼 있죠? 거기 보시면 그 2번에 맨 밑에 2번에 예정신고 신고 의무자라고 돼 있고요. 뭐 양도한 사람이 될 테고 양가로 2번에 출처 있네요. 뭐라고 돼 있어요? 양도 차익이 겪거나 차손이 발생한 때도 적용한다는 얘기는 뭐다?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시험 여러 번 나왔다니까 잘 기억하시고 넘어가서 3번에 그 박스 있죠? 표에 예정신고 기한이 나옵니다. 원칙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그죠? 근데 예배 나와요? 토지거래 계약 허가 구역에 있는 토지 양도로서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했대. 그럼 언제? 허가가 나중에 난 거죠?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근데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구역 지정이 뭐가 됐대? 해제가 되면 그 해제일이 속한 날의 말일부터 2개월.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부담부 증여 나오잖아. 부담부 증여의 채무에게 해당하는 부분으로 양도로 보는 경우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그다음 뭐라고요? 3개월. 얘만 3개월. 그죠? 잘 보시고 주식은 뭐 반기 6개월 단위로 갑니다. 그때 크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나머지는 지금 풀 거고요.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여기 당연히 뭐 가산세 당연히 부과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교재 나온 가산세를 굳이 읽을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가산세를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가산세 자체를 물어볼 것 같으면 총론에서 물어봐요.
거의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근데 뭐 가산세는 다 똑같아요. 일반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부정 그러면 너 한번 죽어봐 40%, 납부 1일 0.025%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국세는 읽지 마시라는 게 뭐 국제거래 어쩌고 또 60%도 있고 막 그래요. 막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가산세는 크게 신경 안 씁니다. 나중에 다 알게 돼요. 이것 때문에 틀리지 않아요. 그죠? 수업만 열심히 나오면. 383페이지 확정신고 나오죠. 자, 이번에 확정신고 의무자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거기 3번 보시면 돼요. 확정신고 기한이라고 돼 있죠. 그 원칙이 언제래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고 예외에 보시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의 법률에 따라 허가구역에서 허가구역 토지를 항되면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했대. 그럼 아까 뭐라 그랬어요?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허가일이 속한 과세기 여기 2019년도잖아요. 그거의 다음 연도니까 2020년도까지라는 얘기죠. 중간에 해제되면 해제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하시면 된다. 그런 얘기네요. 자,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걔는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나머지 됐고요. 넘어가서 385페이지 3번에 분납이 나옵니다. 그래 보겠습니다. 분납. 지금 아는 것 중에서 중요한 거 몇 개 또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3월 달에 할 거예요. 지금 하면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그까지 할 건 없죠. 아니요. 예정신고를 하면 확정신고를 안 해도 돼요. 근데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변동사항 생겼으면. 근데 만약에 내가 예정신고를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납부됐죠. 그럼 내년 5월 달에 확정신고 할 필요 없어요. 두 번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2번 이상 팔아가지고 뭐 합산신고 같은 거 해야 되는데 뭐 안 했다. 그럼 그때는 이제 확정신고 하는 경우도 예외가 있는데 내가 딱 파는 게 그 하나예요. 1년 동안 하나 파는 거고 세금을 다 냈으면 정상적으로 냈으면 본인이 하자 없으면 신고 안 해도 돼요. 두 번 할 필요 없죠. 똑같은 걸 두 번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확정신고 안 하셔도 됩니다. 제대로 하셨으면. 자, 그 다음에 분납이 나와요. 분납. 자, 분납은 거기 기준금액 잘 기억하세요. 분납 대상 해가지고 뭐라고 돼 있어요? 거주자로서 양도세 과표 예정신고 납부세액 또는 확정신고 납부세액이 각각 얼마? 1,000만원 초과. 기준이 1,000만원 초과네요. 얘가 시험에 뭐가 나온 적이 있냐면 예정신고 시에는 분납할 수 없고 확정신고 시에 분납이 가능하다. 땡. 틀렸죠. 왜냐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는 예정신고만 할 수도 있잖아요. 왜? 세금을 제대로 냈으니까 확정신고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확정신고 때문에 분납이 된다 그러면 예정신고만 하는 사람은 분납을 못 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둘 다 분납이 된다. 근데 기준금액은 얼마라고요? 1,000만원 초과고 기간은 2개월이에요. 2개월. 자, 근데 얘가요. 1,000만원 초과 2개월은 기본이고 시험에서 요즘에 뭐가 물어본다고요? 얼마를 분납할 수 있는 이걸 물어봐요. 분납 금액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기준이 이렇게 돼 있어요. 2,000만원 이하일 때와 2,000만원 초과일 때 얘는요 1,000만원 초과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이는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종합부동산세나 아니면 종부세 말고 재산세 할 때도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요. 이 말이. 이 말이. 자, 이게 신고납부 기한이에요. 그죠? 기한 지나고 몇 개월? 2개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세금 일부는 신고납부 기한에 내고 일부는 분납 기간에 세금을 나눠서 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얼마를 이때 얼마 내고 이때 얼마를 낼 수 있는지 법으로 정해줘야 거기에 맞춰서 세금을 낸다는 얘기죠. 그걸 정한 게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 뜻이 뭐냐는 거지. 이 말은 1번 신고납부 기한 그리고 2번 분납 기한 중 얘는 언제 낼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이 말 뜻이 2번이에요. 내가 세금을 나눠내는데 1번 세금 내고 나중에 2번 요 기한 내 내가 낼 수 있는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금액이 얼마인지를 규정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금이 1,500만 원이 나왔어요. 양도세가. 분납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요때 낼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얼마라는 거야? 5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1,000만 원 초과 금액이 500. 그럼 얘가 이때 최대 낼 수 있는 게 500만 원이야. 그럼 얘는 최소한 납부 기한에 얼마는 무조건 내야 되는 거야? 1,000만 원은 무조건 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거 되나요?
1,500인데 1,100만 원 먼저 내고 400을 나중에 낼 수 있나요? 돼요. 왜? 이거만 안 나오면 돼. 그럼 얘는 돼요? 얘는 안 되는 거야. 왜 그런지 아시죠? 1,500일 때는 1,000만 원 초과 금액인 500이 이때 낼 수 있는 최대치라는 거야. 이걸 넘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900에 600은 안 해주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가시죠? 이게 그런 의미예요. 시험에 뭐가 나온 적이 있냐면 얘가 양도세액이 3,600만 원인 경우 얼마까지 분납할 수 있어요? 최대 얼마까지 분납이 된다? 3,600이면? 여기잖아. 그죠? 3,600은 밑에 거죠. 2,000초가. 그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나누기가 안 되는 거야. 지금 나누기가 안 되는 거야. 산수가 안 돼가지고 36 나누기 2 하면 되잖아요. 반 이하니까 딱 반절이잖아요. 1,800만 원까지 되는 거지. 딱 어차피 여러분 분납은 결국 최대치가 50%예요. 왜냐면 이게 세금을 나눠내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렇게는 안 해주는 거야. 기한 지나고 내는 분납 금액이 납분에 내는 것보다 더 크게는 절대 안 해줘요. 그죠?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해주겠어요? 이게 최대치가 이거예요. 반반은 되는 거야. 반반. 양념 반, 후라이드 반 하듯이 반반. 그럼 얘도 반이잖아요. 딱 2,000이면 어디에요? 딱 2,000이면 여기 들어가잖아. 이하니까. 그 얼마 분납할 수 있어? 1,000만 원. 50%잖아요. 그죠? 2,000 초과면 어차피 100분의 50이야. 그러니까 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하면 하나만 이해 잘하면 돼요. 그러면 재산세도 똑같아요. 근데 재산세 뭐만 달라? 금액만 달라요. 걔는 500초가 2개월이야. 그러니까 얘는 1,000 이하면 500초가 금액, 1,000초가 100분의 50이야 금액. 금액만 다르지 개념상 분납은 똑같은 거죠. 그죠? 근데 그런 식의 형태의 문제가 요새는 계속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까지 정리를 하셔야지 단순하게 금액하고 기간만 보면 안 된다. 그죠? 그 얘기죠. 자, 교재 보시면 385페이지. 2번에 분납기간 2개월 나 있고 그 맨 밑에 3번에 분할 납부 가능세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2,000 이하면 1,000 초과 금액, 2,000 초과면 100분의 50 이하를 분납할 수 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씩 넘어가시고 마지막 저 뒤 가면 뭐 가산세는 지금 볼 거 없고요. 부가세가 나와요. 부가세 392페이지. 마지막에 부가세 있죠? 요게 이 부가세를 의외로 이게 되게 단순한 얘기인데 자꾸 이거 가지고 헷갈리다는 분인데 이거 잘 보세요. 간단한 얘기예요. 양도세가요. 세금 이런 게 있어요. 두 가지 말이 있어요. 납부세금 말 그대로 내가 세금을 내야 할 돈을 말하는 거죠. 감면세금 세금을 깎아준 거죠.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양도세 납부세 1억이다. 그러면 요 1억을 내시고 여기다가 추가로 뭘 내야 되냐면 이걸 내야 돼요. 그러니까 양도세 1억이 나오면 1억에 10%인 1,000만 원을 지방소득세를 내야 돼요. 그죠? 자, 그리고 만약에 양도세 1억인데 1억을 다 감면받았어. 그럼 세금 1억은 안 내죠. 그죠? 그런데 요거에 농어촌 특별세 20%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은 1억은 안 내. 하지만 그거의 20% 2천만 원을 농어촌 특별세 명목으로 내야 돼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추가로 내는 게 두 가지가 있네. 하나는 뭐가 있어요? 지방소득세가 있고 하나는 농어촌 특별세가 있네요. 자, 우리 용어 이거 두 개 배웠거든요. 독립세와 부가세라는 거 배웠어요. 자, 부가세는 그 독립세에 덧붙여 내는 세금을 우리가 부가세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가세는 딱 두 개만 배워요. 딱 두 개. 뭐? 농어촌 특별세하고 우리가 배우는 부가세라고 하는 두 개밖에 안 배워요. 교육세도 있는데 우린 그걸 안 배워요. 그러면 내가 볼 때 부가세라는 표현은 저 두 개를 부가세라 표현한다는 거죠. 자, 그럼 시험 문제 뭐라고 나와요? 양도소득세는 납부세계 지방소득세 10%를 부가세로 부과한다. OX. X예요. 무조건 X예요. 근데 또 뭐라 그래? 아니 낸다며요. 낸다니까요. 낸다니까. 근데 얘가 뭐가 아니라고? 부가세가 아니라고. 근데 이거를 내니까 이게 부가세래. 아니 내는데 부가세가 아니라니까. 얘는 독립세예요. 독립세.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럼 뭐라고 나와야 돼? 양도세는 감면세액에 농어촌 특별세 20%를 부가세로 부과한다? 이해가 맞는 거지. 그죠? 왜냐하면 이게 왜 헷갈리냐면요. 취득세부터 종합부동산세까지는요. 다 부가세가 원칙이 어디부터? 납부세액이 붙어요. 납부세액이 농특세 이렇게 붙어. 근데 양도세는 납부세액에는 부가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잡해진 거지. 사실은 얘가 원래 부가세였었어요. 옛날에. 근데 얘가 성격이 바뀐 거예요. 법이 개정되면서. 그러니까 돈 내는 건 똑같은데 얘가 부가세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뭐라고 하면 틀리는 거야. 이거를 부가세라고 하면 틀리는 거지. 그럼 헷갈리면 그냥 얘만 기억하면 돼요. 우리는 부가세는 저 두 개만 부가세라고 그래. 그러니까 만약 양도세 문제 푸는데 납부세액의 지방소득세 20%를 부가세로 부과한다. 그럼 뭐 신경 쓸 것도 없는 거지. 지방소득세는 부가세가 아닌데 얘가 부가세라고 했네? 그럼 넌 틀렸네? 이러면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 교재본 뭐라고 돼 있어요? 392페이지. 양도세 부가세 1번에 지방소득세 독립세라고 돼 있잖아. 납부세액이 붙는 거고요. 농어촌 특별세가 뭐야? 부가세예요. 감면세액에 붙는 거다. 그죠? 그거 정도만. 이게 별거 아닌 건데 엉키면 얘 가지고 문제를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부가세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하고